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글토닥 이기광 작가의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한다입니다. 이 책 표지부터가 뭔가 뼈를 때리는 느낌이죠. 아기 때부터 노년까지 모습을 쫙 보여주면서 해보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가 우리를 더 괴롭힌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메시지가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미루는 습관, 인간관계의 피로감, 번아웃처럼 아마 지금 겪고 계실 법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래서 뭘 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줍니다. 맞아요. 진짜 옆에서 되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멘토 같달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을 통해 이 책이 제안하는 수많은 행동 지침들 속에서 당신의 삶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핵심 원칙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습관들을 저희가 명확하게 한번 뽑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책 첫 부분부터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방송인 유재석 씨인데요. 아, 네네. 7년이 넘는 그 긴 무명 시절을 버티게 해준 성공 비결이 이게 좀 놀라운데 하기 싫은 일을 꾸준히 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이요? 네, 매일 2시간씩 운동하고 담배 끊고 신문 읽는 것처럼요. 아니 보통은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하잖아요. 하기 싫은 일을 꾸준히 하는 게 성공 비결이라니 솔직히 좀 듣기만 해도 고통스럽지 않나요? 바로 그 고통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에서는요, 우리가 느끼는 그 견디기 힘든 고통의 근원이 대부분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서 온다고 진단하거든요. 아, 환경이 아니라 태도요? 네. 유재석 씨의 예시는 그 하기 싫은 일들을 해내는 과정 자체가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태도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태도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막상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정말 힘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으니까요. 혹시 이 태도를 단련할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것도 제시하나요? 그럼요. 이 책의 현실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냥 막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해라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감사하기와 배려하기를 제안합니다. 감사와 배려요? 네. 감사하는 습관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주 작은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훈련이거든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고통에 대한 인내심, 그러니까 일종의 맷집이 길러진다는 거죠. 아, 맷집이요?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태도는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나에게 더 좋은 기회와 평판으로 돌아오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설명합니다. 핵심은 세상이 바뀌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뿐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내면의 태도부터 다듬어 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와닿네요. 결국 내 안에서 시작해야 하는 건데 근데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알겠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태도를 바꾼 다음에 첫걸음에 대해서도 책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음만 먹는다고 삶이 저절로 바뀌진 않으니까요. 책의 두 번째 파트가 바로 그 구체적인 행동 설계에 대해 다루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결정 피로입니다. 아, 그 이야기 저도 정말 흥미롭게 읽었어요.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나 스티브 잡스가 왜 항상 똑같은 옷만 입었는지에 대한 그 해답이잖아요. 맞습니다. 어쩐지 제가 아침마다 옷장 앞에서 입을 옷이 없다고 절망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사실은 옷이 없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결정을 내리기가 피곤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뇌과학적으로 우리가 결정이라는 행위를 할 때마다 상당한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해요. 아침에 뭘 입을지, 점심은 뭘 먹을지 이런 사소한 결정들이 쌓이면 정작 중요하고 창의적인 일에 써야 할 에너지가 바닥나 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책은 의도적으로 삶의 불필요한 선택지들을 줄이라고 조언합니다. 그 에너지를 아껴서 정말 중요한 곳에 집중하라는 일종의 전략이죠.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새해 결심하고 매번 실패하는 것도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변화하려는 노력 자체가 뇌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이자 저항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서 현상 유지를 선호하도록, 그러니까 변화를 싫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내일부터 하루 3시간씩 운동할 거야 처럼 거창한 목표를 세우면
뇌는 그에 비례하는 엄청난 저함을 만들어내요. 피곤하다, 시간 없다 같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요. 그래서 책은 역발상을 제안합니다. 뇌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그냥 딱 10%만 나아지자는 그 말이군요. 하루에 책 10페이지 읽기, 10분 산책하기처럼요. 근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너무 작아서 변화를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작은 성공 경험이 핵심입니다. 목표가 작으면 성공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해냈다는 경험이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무의식 속에 어라? 나도 꽤 꾸준한 사람이네? 하는 자기 효능감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게 한 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선순환에 들어서는 거죠. 아, 선순환. 이것도 되네 하는 경험이 쌓이면 나중엔 더 큰 일에도 겁없이 덤벼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책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면 좋은 습관으로 운동, 독서, 그리고 관계에서 거리두기 이 세 가지를 꼽습니다. 관계에서 거리두기도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게 신선하네요. 네, 체력과 지혜를 길러주면서 동시에 나에게 집중할 시간을 확보해주는 가장 강력한 작은 시작점들이죠. 관계에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 책은 관계에 대해서도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던지죠. 특히 내가 잘해주면 남도 잘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라는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그 부분이 많은 독자들에게 큰 공감을 얻은 지점입니다. 이어서 소개되는 721 법칙은 처음 들으면 좀 충격적일 수 있어요. 맞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 10명 중에 7명은 나한테 별 관심이 없고 2명은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고 오직 1명만이 나를 좋아한다는 거니까요. 와, 고작 10%만 나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서운해할 수도 있죠. 그렇죠. 꽤 냉정한 현실 진단이잖아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약간 허락처럼 들렸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책에서는 이게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인데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다 보면 정작 나를 좋아해주는 그 소중한 1명에게 쏟을 에너지가 남아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귀한 친절을 아무에게나 남발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조언합니다. 당신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즉 타인을 존중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죠. 그럼 그 소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책에서 아주 실용적인 테스트 방법을 제안하던데요. 이건 듣고 계신 당신도 한번 떠오르는 관계에 적용해 볼 만한 방법이에요. 네, 바로 관계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방법이죠.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당신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명확하게 다시는 나에게 그러지 말아달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직접적으로요? 네, 이때 상대가 진심으로 미안하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사과한다면 건강한 관계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나는 원래 그래, 네가 예민한 거 아니야? 라면서 자신을 합리화한다면 그 관계는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와, 이건 좀 의외의 기술이었어요. 모르는 척하기도 관계의 지혜가 될 수 있다고요? 보통은 솔직하게 소통하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이건 소극적인 회피가 아니라 관계의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선택에 가깝습니다. 적극적인 선택이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 대한 험담이 들었을 때 굳이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고 모르는 척하는 것, 혹은 상대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를 또 하더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흥미롭게 경청해 주는 것. 이런 태도가 불필요한 갈등의 불씨를 끄고 상대방에게는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라는 안정감을 주어서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분석입니다. 모든 진실을 다 드러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보통 자기계발서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거나 없애라고 조언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서 정말 신선했어요. 부정적인 감정을 오히려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이 책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감정에는 그 존재 이유가 있다는 통찰에서 시작하죠. 예를 들어 질투라는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책에서는 우리가 자신과 격차가 너무 큰 상대, 예를 들어 빌 게이츠나 손흥민 같은 사람을 보면서는 질투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대신 비슷한 동료나 친구에게서 질투를 느끼죠. 거지는 거지를 질투하고 가수를 질투하는 사람은 가수다. 라는 고대 그리스 현인의 말을 인용한 부분이 딱 와닿았어요. 정확해요. 그리고 책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질투라는 감정을 일종의 GPS처럼 활용하라고 조언해요. GPS요? 네.
내가 누군가를 질투한다는 건 너도 저 위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무의식의 강력한 신호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감정에 겨로워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할 게 아니라 아, 내가 저걸 원하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를 따라잡기 위한 동력으로 삼으라는 거죠. 실제로 그를 능가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질투라는 감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한다를 통해 내면의 태도를 바로 세우고 뇌를 속이는 작은 습관을 설계하고 또 인간관계의 건강한 거리를 찾는 법, 그리고 부정적 감정마저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결국 이 모든 조언은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니 남 탓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책임지라는 하나의 메시지로 모이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책이 주는 가장 큰 울림은 인생을 바꾸는 건 어떤 거창한 성공신화나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하기 싫은 일을 꾸준히 해내는 작은 노력들, 사소하지만 꾸준한 성취들이 모여서 결국 삶 전체 방향을 바꾼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열쇠는 환경이나 남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일깨워주는 자료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이 곱씹어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최고의 승리는 잘 사는 것이다. 좋은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죠. 만약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이나 남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는 마음을 모두 덜어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외적인 동기들이 모두 사라졌을 때 당신에게 잘 사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당신만의 온전한 승리는 무엇인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오직 실행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실행력을 높이세요.